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강의는 이제 우리 6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6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이 이제 경영 계층과 최고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먼저 이제 경영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경영 계층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 경영층, 뭐 중간 관리층, 현장 관리층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관리층이 맨 밑에, 그 다음에 중간 관리층,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최고 경영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CEO라고 부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뭐 사장님, 뭐 이사님, 뭐 이러신 사람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층은 뭐 부장님, 팀장님, 뭐 국장님, 뭐 실장님 하는, 그래서 최고 경영자하고 그 다음에 현장 관리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관리층인데, 물론 뭐 현장 관리층하고 중간 관리층하고 뭐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장 관리층은 실제 현장에서 고객들과 만나거나 공장에서 실제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관리적인 공장에서 이제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러신 사람들이 이제 현장 관리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영 계층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음, 이 경영자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두 가지 그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형적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정형적 의사결정인데요. 이 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입니다. 원자재를 구입한다거나, 뭐 외상 매출금 혹은 뭐 외상 매입금을 갖다 관리한다거나 일상적인 업무로서 뭐 사원들을 갖다가 선발을 한다거나 뭐 등등등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 그때 의사결정을 하는 걸 우리는 정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개 최고 경영자가 하기보다는 이제 중간 관리층이나 현장 관리층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그 책임의 수준도 낮아서 대개 하위층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가 아닌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학도 뭐 코로나19로 개강을 갖다가 연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또 온라인 강의도 언제까지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은 최고 경영자들이 이제 결정하겠죠. 총장님이나 혹은 뭐 교무처장님이나 뭐 이러신 분들이 아마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 뭐 그런 거겠죠. 이런 게 이제 비정형적 의사결정입니다. 뭐 기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 아시아나를 인수한 현대산업개발 있잖아요. 미래에셋하고 같이. 예. 그래서 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항공업계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외국 나간 사람도 없고 여행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항공업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잘못하면 예 회사가 부도가 나고 뭐 파산이 이루어지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나를 인수한 현대산업개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인수를 지금 시점에서 포기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최고 경영층에서 이제 대개 의사결정을 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요거죠. 예,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 예. 어, 그래서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관리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합의나 혹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이제 보고를 올리면 결국은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우리 최고 경영자, 사장님
혹은 뭐 회장님이 하시게 되는 거겠죠.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최고 경영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칙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온 어떤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냥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 내놓은 어떤 법칙이 하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긴급한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업무가 있겠죠. 중요한 업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혹은 중요하지 않은 업무. 예.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은 거, 긴급하지 않은 업무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갖다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긴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최고 경영자가 할 일입니다. 예. 근데 긴급한 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들도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중요하니까 잘해야 되겠죠. 근데 긴급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예, 4번 같은 경우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긴급하지도 않은 것들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최고 경영자가 일상적인 업무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2번 아니면 3번 같은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일상적인 업무가 좀 과중하다 보니까 뭐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일상적으로 기업의 어떤 점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바로 요 일, 1번 같은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전략에 따라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2번과 3번 같은 일에 좀 매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사이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렇다면 이 최고 경영자들은 2번과 3번보다는 1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내에서 좀 이제 체제나 혹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사장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중요하고 긴급한 일도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이런 일에 매달리게 되면 정작 기업이 미래에 해야 될 일, 그런 전략적인 일들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고 경영자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입니다. 예, 그래서 의사결정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 바로 이제 경영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대에서 뭐 대장이나 혹은 뭐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의 역할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직원들을 이끄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배분을 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뭐 군대든 기업이든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한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좀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을 갖다가 목표를 향해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해야 되겠다, 정말.
야, 열심히 하자 한번. 뭐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일을 갖다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어, 뭐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뭐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뭐 비전을 제시해 주든가 아니면은 인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과 어떤 목표를 공유해서 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저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공유하든가 해가지고 어쨌든 동기부여를 시켜서 예, 직원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이게 바로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기업의 대표로서 상징적 보스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뭐 드라마나 혹은 아니면 현실에서도 보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물건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좀 이제 성격이 괄괄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 집 사장이 누구야? 사장 나오라고 해. 뭐 이게 당신이 사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소리 지르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결국은 사장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가게의 대표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예, 실질적으로도 이 가게 대표가 또 사장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어떤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면 쉽게 해결이 되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 사장 즉 최고 경영자도 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보스의 역할을 뭐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예, 아까 방금 이제 고객과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장이 직접 나서서 아유 고객님 아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죄송합니다 뭐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반기업 정서도 해소하도록 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기업 정서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예, 최고 경영자는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기도 하죠. 뭐 옛날에 한 몇 년 전인가 SK그룹의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연말만 되면 뭐 연탄을 나르고 막 뭐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그 기업에 안 좋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대외 관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제시자로서의 어떤 역할입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비전. 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어, 나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내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 걸까? 결국 이 비전인데 비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할 거. 어, 그래서 이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최고 경영자는. 그래서 만약에 비전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직원들을 갖다가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직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 잘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말이 많다.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하지. 뭘 말이 많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비전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전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번, 2번, 그다음에 또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동그라미 1, 2, 3, 4, 5는요. 이 비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갖다가 한번 이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부터 한번 볼까요? 예, 1번이 이제 기업의 핵심 이념과 부합되는 목표의 설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핵심 이념. 그러니까 이 핵심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이 사회에 왜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뭐 노래 제목에 뭐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 제목도 있는데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 예. 뭐 예를 들면 인류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삼성은 여러 가지 가전 제품도 만들고 반도체나 어떤 통신 장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인류가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회사이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에 있는 편의점은 왜 존재를 할까요? 예, 나름대로 뭔가 어떤 존재 이유가 있겠죠. 예, 존재 이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이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체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 이념들을 갖다가 잘 설정을 하고, 예, 잘 설정을 하고 이 핵심 이념과 부합이 되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 잠깐 하고 있는데 결국은 존재의 어떤 이유 그것과 부합되는 비전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까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도메인의 설정.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토, 영역, 뭐 어떤 분야, 뭐 이런 어떤 그 영어 단어입니다. 예. 어쨌든 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도메인을 설정해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필요하고 내게 맞는 제품이어야 고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최고 경영자는 예,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와 그 누구에게 즉 고객이 되겠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비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명 선언서입니다. 사명 혹은 미션이라고 하는 건데, 어, 이게 이제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인데, 이제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이런 어떤 그 비전이 있습니다. 예, 비전. 예. 혹은 뭐 사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적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비전 혹은 사명을 적어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경영진의 의지와 분석의 조화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가가 아닌.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미래에 하고자 하는 것, 예,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하고자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의지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및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직원의 어떤 공감과 그 다음에 헌신이 있어야 사장님도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원들의 공감과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단계적 추진인데요.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논의 비전은 한때는 제록스를 이기자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제록스를 이기자라는 구호만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았다라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제록스의 특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을 좀 도입하고, 세 번째는 R&D에 좀 더 집중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라이선스를 뭐 제공을 해주고, 뭐 이런 어떤 이 비전을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비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 이 방법을 갖다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 혁신가로서의 이제 역할입니다. 혁신가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고 경영자는 혁신가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슈페터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 모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창조적 파괴다라는 겁니다. 즉, 혁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슈페트의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예. 어, 그래서 이 슈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 기술 혹은 프로세스가 탄생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소득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된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이 창조적 파괴의 사례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죠. 애플. 예. 애플의 아이튠즈. 이거는 음악 시장의 새로운 유통 구조를 창출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아이폰 같은 경우. 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창조적 파괴죠. 애플 말고 코닥이라는 기업도요. 이게 1900년대 초에 처음에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요. 유리판에다가 관광 물질을 발라가지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비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닥이 바로 필름을 갖다가 예,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필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코닥은 이 필름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필름을 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코닥은 창조적 파괴를 했는데 근데 이제 75년도인가 예, 그 스티븐 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코드에게 이야기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긴 했는데 이게 거의 한 3kg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그 기계였다는 거죠. 예. 그 딱 보니까 아유 이렇게 큰 걸 뭐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찍어? 그럼 말이 되겠어? 하면서 이 묵살을 해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때 당시 카메라는 역시 필름을 쓰는 거지라는 그러한 생각에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은 디지털 시대가 오자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닥이 지금 파산을 했을 거야 아마 파산하고 좀 뭐 다시 한번 뭐 재기해 보려고 뭐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이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바로 이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관리자의 리더십 개발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경영관리자의 리더십 개발. 그
먼저 이제 나오는 이야기 이제 카리스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리스마. 예, 여러분들 이제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교적 용어로 은혜, 무상의 선물, 그러니까 뭐 하느님의 선물, 뭐 은총의 선물. 그러니까 이게 카리스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하느님한테 선물을 받았어. 대단한 사람이다. 야,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봐. 난 저 사람을 따르고 싶어. 난 저 사람 따라갈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하느님한테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 예.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자식이었던 카인과 아벨. 예, 우리 카인과 아벨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카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냐면 이제 카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웠는데 하느님께서는 아벨의 어떤 그 재물만 받고 카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인은 거기에 질투심을 느껴서 결국은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하느님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카인에게 너는 왜 동생을 죽였느냐? 그래서 너는 이제 농사도 못 짓게 하고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카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벨을 죽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요, 하느님? 뭐 이렇게. 그래서 하느님이 그렇다면 너에게 표식을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이지 말라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때 죽이지 말라는 표식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카인에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제 그 우리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게 권력이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나에게 표식을 찍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권력으로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도 본 거죠. 자, 어쨌든 뭐 카인과 아벨이라는 뭐 이야기가 있으니까 혹시 잘 모르셨던 분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겁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바로 카리스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보시면 카리스마 리더십의 본질은 자발적 복종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능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추진력, 혹은 그 사람의 능력,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방향, 그것이 이제 나하고 맞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을 갖다가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따르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 뭐 막스 베버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냐면 절대적 신앙을 근거로 맺어지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왔던 그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다가 막스 베버는 이어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이제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스로 따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강의 노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이 뭐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에게서 부여받은 특별한 능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서 어떤 능력을 부여받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지금 보시면 추장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처럼, 예. 그래서 어,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믿고, 예,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예, 집단 전체가 해체될 수가 있겠죠. 예, 나폴레옹이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예, 나폴레옹 시대는 저물고, 히틀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독일은 패망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어떤 경험과 전통, 예. 그래서 그 집안이 혹은 그 가문이 혹은 그 개인이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지배를 해왔으니까 그냥 따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통적 지배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지배 유형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각 분야에서 능력을 갈고 닦아 지도자의 권한을 가져도 좋겠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날은 합리적 지배 사회이니까 아마 합리적 지배 유형이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예, 뭐 앞에 나왔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카리스마 지배 유형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합리 그 뭐야 카리스마 유형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면 일단 우리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야, 요거 일하면 내가 돈 줄게, 월급 줄게, 일 열심히 하면 승진시켜 줄게, 휴가 보내줄게,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거래하는 거죠. 예, 교환 관계 기초를 둔 겁니다. 리더는 부하가 바라는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부하의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하의 욕구 수준을 높여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갖다가 발휘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상인데 어 이제 이게 이 유튜브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는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함부로 영상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아마 강의 시간이라면 강의실에서라면 이제 같이 한번 봤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예,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럼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학교의 어떤 뭐 총장님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이 성장하면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능력 있는 학생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예, 기여한다면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열심히 강의를 해라.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일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뭐 자유, 정의, 평등, 평화, 인도주의 호소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월한다는 겁니다. 초월. 예. 그냥 단순히 일을 해서 뭐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 이상으로 예. 뭔가를 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예,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이런 동기를 부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이제 동기를 부여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상적인 목표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부하들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매출을 올려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고객의 욕구를 좀 만족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익보다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가치를 갖다가 좀 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이제 변혁적 리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물건 팔아라, 그 다음에 이익을 많이 내라, 뭐 이런 것보다는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신들의 이익을 초월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다닌다 그러면 그래 이 삼성이라는 명예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어떤 일을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누구나 다 목숨이 아깝잖아요. 예,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집안들을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갖다 격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은 너무 위대한 그 장군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집안들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배출한 집안이다라는 어떤 자긍심을 갖고 나라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 목숨 바쳐서 어떤 일을 하고 혹은 전쟁에 나가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익을 좀 뛰어넘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이끌어내는 게 바로 변혁적 리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수준의 욕구에 호소를 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그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고요. 대개 이제 하위 욕구는 되게 생리적 욕구나 혹은 안정의 욕구라고 하고, 상위 욕구는 종교의 욕구 혹은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는요, 상위 수준의 욕구에 좀 더 호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니까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예, 메슬로우라는 사람입니다. 예. 요거는 아마 동기부여 시간에 요 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로벌 리더가 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글로벌 리더가 이제 되려면은 어떤 그 행동을 좀 갖춰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육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되려면 글로벌 리더가 되기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탐험과 같은 호기심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은 다양하고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했는데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제가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이제 문화가 다르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물건을 파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원성 수용 능력입니다. 다원성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예를 보게 되면 LG전자 같은 경우, 예,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그 빨간색을 좀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빨간색의 냉장고를 출시를 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사항들을 갖다가 수용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어떤 마음을 좀 얻어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퀄컴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해서 결국 이제 벌금까지 부과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과 조직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여기 보면 사례가 나와 있고요. 사례를 읽어보면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회를 갖다가 좀 이제 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를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자꾸 이것을 해결을 하려다 보면 예, 성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예,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휴계자를 육성하라는 겁니다. 투명한 휴계자를 육성하라. 그래서 최고 경영자 경우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는 CEO가 있는 반면에 CEO가 되면서부터 이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CEO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 오히려 자기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떠날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어떤 최고 경영자들이 오히려 더 장수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휴계자를 육성하는 이야기는 훌륭한 휴계자를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그 7장입니다. 그 소유 경영 체제하고 이제 전문 경영 체제를 이제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 경영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경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지배 구조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인 기업을 갖다가 지배하는,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삼성 일가죠.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이제 뭐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다 이제 기업을 그러니까 큰 결정들을 갖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그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에버랜드. 예. 그래서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누가 지배를 하냐면요. 바로 이제 삼성 일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의 그 일가, 그러니까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혹은 이부진, 이서연 이런 회장들의 그 지분율이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를 한 25%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부진 회장이나 이서연 회장 같은 경우는 한 8%씩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버랜드가 또 어떤 회사를 지배하냐면요. 삼성생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어, 아마 한 20% 정도 갖고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삼성생명이 그럼 또 누구를 지배하느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전자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화재라든가 혹은 뭐 삼성증권, 삼성물산 뭐 이런데.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 회사 하나만 잘 지배를 하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전자와 삼성화재, 삼성전자가 SDI 전기부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 구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삼성그룹을 갖다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나쁘다,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배 구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경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실제로 누가 기업을 지배해 통제하는가에 대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뭐 소유와 경영의 어떤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예.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주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크기가 기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 소유자가 이 경영하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이 경영자를 갖다가 이제 대신 예, 데려와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 활동에 대한 어떤 통제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주이면서 즉 그 기업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소유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소유 경영자.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은 없지만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 전문 경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유주가 기업을 지배하면 소유 경영자가 지배한다라고 하고 경영자가 기업을 지배하면 전문 경영자가 기업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이 기업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에도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경영체제의 유형을 볼게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겁니다. 경영체제의 유형. 그래서 크게 소유 경영체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소유 경영체제. 여러분 소유 경영체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그룹이라든가 혹은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예, 다 소유 경영체제죠. 뭐 SK그룹이라든가 뭐 그런 데 다 이게 바로 소유 경영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문 경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예. 지배적인 주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스코. 예. 자, 그래서 이 소유 경영 체제하고 이렇게 전문 경영 체제로 이렇게 크게 뭐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경영자하고 소유자가 같으면 소유 경영 체제, 다르면 전문 경영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제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 예, 대표적인 소유 경영자죠. 예. 그 다음에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님도 대표적인 소유 경영자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소유 경영으로 애플의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스티브 잡스. 자, 그 다음에 이 김정태 국민은행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이제 국민은행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전문 경영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 경영자가 그러면 좋으냐? 뭐 좋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97년도인가 예,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난 건 아닌데 거의 부도가 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선홍 기아 자동차 회장이었었고요. 그래서 지배적인 주주가 없던 그런 어떤 회사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기아 자동차는 국민 자동차 회사다. 뭐 이런 어떤 소리도 들었던. 그래서 전문 경영자의 어떤 표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기아 자동차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결국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지금은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인수가 된 상태죠. 그러면 뭐 그 소유 경영자 그럼 무조건 좋으냐? 뭐 꼭 그렇지도 않겠죠. 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 그래서 소유 경영자의 독단적 판단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위험성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대우그룹은 뭐 해체가 되었던 그런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소유 경영자가 좋다, 전문 경영자 체제가 좋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경영 체제를 가져갈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경영체제에 따른 경영자의 구분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소유 경영자가 나옵니다. 소유 경영자. 예. 출자자와 경영자가 분리되지 않는다. 뭐 이미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경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며 막강한 권한과 리더십을 행사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님이나 뭐 이병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창업가시잖아요. 예, 그니 막강한 권한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 누가 그분 앞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물론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어떤 의지가 확고하다면 아무도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소유 경영자 혼자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영자에게 외부 경영자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용 경영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 경영자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월급 사장인 거죠. 월급 사장.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문 경영자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SK그룹의 이제 송길승 회장님, 송길승. 예. 그 SK그룹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님, 최종현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곧바로 최태원 회장으로 이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그 송길승 회장이 이제 잠시 맡았던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이런 부신 분들이 이제 소유 경영자는 아니면서 그 경영을 했으니까 이제 전문 경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뭐 윤종용 회장이라든가 뭐 이러신 분들도 대표적인 전문 경영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 경영자하고 다른 점은 전문 경영자는 실권을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대부분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죠. 아주 큰 일,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 경영자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어쨌든 고용 경영자하고 달리 실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 경영자하고 전문 경영자의 어떤 비교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유 경영자하고 전문 경영자가 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소유 경영자 같은 경우는요, 소유 경영자. 이 소유 경영자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럼 뭐 전문 경영자는 뭐 주가가 꼭 내리기를 기대하냐? 그런 건 아니죠. 뭐 전문 경영자도 물론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죠. 이게 성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 소유 경영자는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고 주가가 오르면 자기한테 이득이 늘어나는 거죠. 증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문 경영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요새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그럼 뭐 한 주도 안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전문 경영자라고 해가지고 뭐 그 회사 주식을 뭐 갖고 있지 말라는 법은 없긴 하죠. 어쨌든 전문 경영자는 주가 이제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윤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월급 받고 뭐 하는 거니까.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긴 하겠죠. 아무래도 어, 전문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뭐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오르고 그렇게 한다면 주가도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는요, 주가 그 자체보다는요, 성과에 좀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올리고 이윤을 올리고 하는 거. 그래서 성과를 올리는데 좀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소유 경영자 같은 경우는요, 예, 주가가 올라가기를 좀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성과가 나면 주가도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다른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속성으로 본다면
소유 경영자는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전문 경영자는 주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매출이나 이익 등 성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 경영자하고 전문 경영자를 이제 비교하는 표가 하나 나옵니다. 예, 이 표 간단하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 경영자입니다. 강력한 리더십. 예, 뭐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님, 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셨겠죠. 예, 현대그룹 내에서. 예,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유 경영자는요 과감한 경영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소유 경영자였던 이건희 회장님은 이제 회장이 되면서 뭐 9시 출근 그 다음에 6시 퇴근을 7시 출근 4시 퇴근으로 바꿨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과감 경영 혁신이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게 이제 소유 경영자이기 때문에 과감한 경영 혁신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변화의 적응력. 어, 그 소유 경영자 같은 경우는요,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노트 7인가요? 예, 발화 사건이 있었죠. 예, 노트 7이 이제 폭발하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전문 경영자라면 이 의사결정이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 경영자는 즉각적인 보상을 결정한 거죠. 예,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당장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면 손해가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즉각적인 보상을 결정하자 역시 삼성이야 하면서 예, 신뢰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거죠. 전문 경영자는 매출이나 혹은 이익이나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노트 세븐이 예, 폭발이 되고 보상을 막 해주고 그러면 매출이 하락하고 이윤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환경의 어떤 적용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족벌 경영이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이해에 따라 그러니까는 하나만 해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능력에 지나친 의존. 뭐 그래서 소유 경영자가 자신의 개인 능력을 믿고 나를 따라라 뭐 무조건 나만 믿고 하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조직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의 독점 가능성도 있고요. 전문 경영자 볼까요?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는요 민주적 리더십과 자율적 경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입니다. 근데 솔직히 또 어찌 보면 이제 전문 경영자는 이제 본인이 세운 회사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좀 수용도 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포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좀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민주적 리더십과 자율적 경영의 장점. 그 다음에 경영의 전문화 합리화. 뭐 그 전문 경영자잖아요. 전문 경영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화 합리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물론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자이다 보니 이 과감한 투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가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매출 하락
이윤의 급감에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문 경영자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는 당연히 임기가 제한이 돼 있는 거고요. 예,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요 임기 연장이 되든 뭐 하겠죠. 그 다음에 주주 외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어떤 경시. 근데 뭐 그러니까 주주들을 갖다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제 의결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최고 경영자를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문 경영자는 어, 주주들을 갖다가 좀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장기적 전망과 투자의 부족, 예. 단기 성과에 집착. 왜냐면 임기가 있고 임기 내에 뭔가를 갖다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성과에 좀 집착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장기적 전망이나 투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업들은 전문 경영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 경영 체제도 타당한 겁니까? 예,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과 7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5주차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